1762년 한여름의 창경궁, 뙤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던 그날, 조선 왕실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대령하라.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속으로 밀려 들어간 세자의 목소리가 궁궐 마당을 갈랐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강요한 권력과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난 것은 1735년 영조의 나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늦게 얻은 유일한 후계자였기에 영조의 기쁨은 남달랐습니다. 세자는 불과 2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10살 무렵에는 해는 동쪽에서 솟아사해를 밝히고 달은 중천의 솟아만산을 비추도다 라는 시를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를 둔 태생적 콤플렉스, 그리고 이복형 경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 영조는 평생 이 두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한 치의 오점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완벽주의의 군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아들에게도 그대로 들이댔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기질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조가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문의 군주였다면 사도세자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기는 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가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와 무제 중 누가 더 훌륭한가? 세자는 본심과 달리 문제가 더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영조는 이미 아들의 마음이 쾌활한 무제를 향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균열은 1749년 세자 나이 14살 때 본격화됩니다. 영조는 갑작스럽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전위를 선포했고 결국 세자는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자에게 결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스스로 국정을 처결하면 임금을 무시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반대로 여쭈어보고 처리하려 하면 그런 것도 혼자 판단 못하느냐며 신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론 세력은 세자에게 소론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세자가 이를 거부하자 노론은 세자가 영조의 뜻을 거스른다며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부왕의 끊임없는 질책과 정치적 고립 속에서 세자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훗날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세자의 심장이 뛰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날이 흐리거나 천둥이 치는 날이면 아버지가 또 자신을 불러 꾸중할까봐 일마다 두려워했다고. 영조는 가뭄이 들거나 백성이 굶주려도 세자의 덕이 부족해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귀를 씻은 물을 세자의 처소 방향으로 버리는 모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압박 속에서 세자에게는 특이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른바 의대증이었습니다. 수십 벌의 옷을 가져오게 한 뒤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 옷들을 불태우거나 찢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군주의 예복이 자신을 옥죄는 구속복처럼 느껴졌던 세자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인 홍봉안에게 내게 병이 있으니 약을 구해달라는 서신을 보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불안과 공포는 점차 세자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자는 밤을 틈타 몰래 궁 밖으로 나가거나 궁 안에서 기이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조와 노론의 귀에 들어가면서 세자를 향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1757년 무렵부터 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762년이 밝았습니다. 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될 세손이 장성하여 혼례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이제 굳이 위태로운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이유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해 5월, 파국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노론계 인사의 하인 출신인 나경원이 세자의 비행 목록을 영조에게 고발했습니다. 격노한 영조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자가 이성을 잃고 영조가 머무는 경희궁으로 향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빈은 영조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대처분을 내리소서. 어머니가 스스로 아들을 버리고 왕실을 보존하겠다는 이 참담한 고변은 영조가 최후의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5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영조는 창경궁 문정전으로 사도세자를 불러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 영조가 불길하게 여기던 경화문을 통과해 세자가 나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무서운 일이 닥쳐올 것을 직감했다고. 문정전 앞에 불려온 세자를 향해 영조는 폐세자 반교문을 읽어내렸습니다. 실록의 사관조차 그 내용이 너무 참혹하여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적었을 만큼 그날의 분위기는 처절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했습니다. 세자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대령하라. 세자의 붉은 골룡포가 벗겨지고 그는 좁은 나무 뒤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직접 뚜껑의 못을 받고 틈새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11살의 새손도 있었습니다. 새손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조의 냉혹한 결심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력으로 치면 한여름 7월 무렵 숨 막히는 폭염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갇힌 직후 세자는 뒤주 안에서 단 한 모금의 물이라도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엄명 탓에 그 누구도 세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던 세자의 신음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흘째 새손이 다시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어린 손자의 애원이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윤 5월 20일 뒤주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영조는 구멍을 뚫어 안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손을 뻗어 세자의 몸을 확인한 뒤 고했습니다. 몸이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제야 뚜껑이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파리를 갇혀 있던 사도세자는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끝내 무릎이 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태양이 되기를 꿈꾸었던 영특한 왕자는 그렇게 28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뒤늦게 애통해하며 죽은 세자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살의 새손은 아버지를 잃고 상복을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로 상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호적이 바뀌어 이제 사도세자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새손이 쏟아낸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궁궐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 역시 그 참혹한 날을 겪고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낸 그녀는 훗날 그 모든 것을 한중록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마침내 새손이 조선 제22대 국왕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즉위한 그해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4년간 억눌렀던 한 맺힌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을 향한 서늘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에 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지우고 묘소를 수원 화성의 명당으로 옮겨 혈륭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사당을 세우고 수시로 참배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슬픔을 에너지로 삼아 정조는 당쟁을 억누르고 학문과 개혁을 이끄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1762년 창경궁의 8일은 소통이 단절된 권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역사가 온몸으로 증언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원한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바꾼 정조의 삶은 오늘날에도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뒤주 속에서 잊혀간 한 생명의 무게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